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젊은 간병인과 하반신 마비, 재벌 2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억이라는 거액을 받고 간병을 맡게 된 여자. 매일 밤 새벽까지 그의 방에서 나오지 않아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그들이 방문을 열고 이불을 걷어 올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눈앞의 진실을 믿지 못했죠.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부촌 평창동의 한 대저택은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정원의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긴 한숨처럼 들려왔죠. 저택 2층 소독약 냄새와 은은한 꽃향기가 섞인 넓은 방 안에는 한 젊은 여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때는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분위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얼굴이었죠. 그의 이름은 김준서, 31살, 국내 굴지의 건설사 김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반년 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그의 몸 절반을 앗아갔습니다. 허리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절망에 빠졌고 준서의 어머니 박 여사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26살의 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심각한 환자들의 물리치료를 도운 경험이 있었지만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재활센터에서 기술을 배운 평범한 간병인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손을 거친 환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반신반의했습니다. 가녀린 몸에 선한 얼굴을 한 저 여자가 어떻게 몸무게 70kg가 넘는 남자를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김 회장이 만약 준서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5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저택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서연은 묵묵히 몸을 닦고 주무르고 침대 시트를 갈고 책을 읽어주는 등 기본적인 일만 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아무런 신음도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텅 빈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서연이 몇 번이나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여사가 방에 들어섰을 때 서연은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은 채 준서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의사들도 다 소용없다고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믿어요. 숨을 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는 거라고요. 박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고된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납덩이처럼 무거운 준서의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굳어버린 관절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영혼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서연은 더 과감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압력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손과 어깨, 심지어 온몸에 체중을 실어 그의 굳은 근육 하나하나를 눌렀습니다. 때로는 어깨가 저리고 손이 멍들 정도로 아파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준서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땀방울이 이불 위로 뚝뚝 떨어졌죠. 그때 집안일을 돕던 최 아줌마가 복도를 지나가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서연이 준서의 몸 위로 바싹 숙인 채 두 손을 이불 속에 넣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준서는 나지막이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 아줌마는 겁에 질려 박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김 회장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저렇게 쉽게 돈을 받겠다는 여자가 깨끗할 리가 없어. 그날 점심 김 회장은 박 여사와 함께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고 얼굴은 피로에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준서의 몸을 덮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가 이불을 확 걷어내려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일어날 수 있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팔로 몸을 지탱하며 떨리는 몸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생명을 되찾은 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감각이 돌아왔군요. 김 회장은 입을 벌린 채 뒷걸음질 쳤고 박 여사는 얼굴을 감싸 쥔 채 오열했습니다. 그 광경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저 가녀린 여자가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회장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솔직하게 말해. 만약 다른 속임수를 쓴 거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밤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앉은 채 서연을 향해 고마움과 안쓰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기묘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준서의 기적적인 회복 뒤에 숨겨진 혹독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 하늘은 먹구름으로 무거웠고 열린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2층 방, 노란 불빛 아래 김 회장의 굳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서연이 오늘 밤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이후로 부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정각 서연이 하얀 수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은 문 밖에서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만약 제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저를 내쫓으셔도 좋습니다. 김 회장은 알겠으니 어서 시작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불안과 믿음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은 몸을 숙여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서 씨, 힘내세요. 이번엔 정말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견디면 정말로 일어설 수 있어요. 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두 손으로 그의 척추를 따라 강하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단호하고 힘있는 동작이었죠. 뼈마디에서 나는 우두둑 소리는 듣는 사람마저 소름 돋게 했습니다. 준서는 이를 악물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서연 역시 온 힘을 다해 작은 두 손이 새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강하게 눌렀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박 여사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러다 우리 아들 다치면 어떡해. 하지만 김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잡으며 막아섰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서연의 땀방울이 준서의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소문처럼 음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는 한 여자의 처절함만이 가득했죠. 힘내요. 서연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이를 악물다 소리를 질렀고 그의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문 밖의 가족 모두 깜짝 놀랐죠. 서연은 재빨리 그의 다리를 잡아 침대 위로 부드럽게 누르며 강하게 문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가 되자 그의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모두의 심장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여사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 회장은 눈앞의 광경에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정말로 움직였어. 서연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바꿔 무릎과 등을 이용해 굳은 관절을 압박했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준서의 신음이 방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 서연은 마침내 손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은 채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모한 여자야. 하지만 감각이 느껴져. 서연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서도 웃고 있었죠. 준서 씨가 계속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무모한 사람이 되겠어요. 문이 열리고 김 회장과 박 여사가 감격에 찬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이런 방법은 어디서 배운 거요? 서연은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말초 신경을 활성화하는 물리치료 요법입니다. 시술자와 환자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해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죠. 조금만 잘못해도 환자는 뼈가 부러지거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 힘을 희생해서라도 준서 씨를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박 여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서연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까지?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서연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5억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죠. 지난 몇 달간 그는 서연을 의심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죠. 서연은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뿌듯함이 아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준서가 완전히 걷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이 모든 것이 그저 운이었다고 치부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저택으로 불려왔습니다. 60대의 백발 의사는 준서를 꼼꼼히 살핀 후 김 회장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직접 치료를 했습니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접니다. 의사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지금 수많은 전문의들도 감히 시도하지 못할 일을 해냈소. 근육 반사를 자극하고 횡격막을 압박하는 방식은 극도로 위험해서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환자는 숨을 멈출 수 있소. 그런데 당신은 모든 걸 정확하게 해냈어. 이런 무모한 시도가 없었다면 그는 영영 움직이지 못했을 거요. 김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에, 이 아가씨가 없었다면
박 여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연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5억짜리 간병인이 아닌 은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동에 젖어 있을 때 계단 구석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최 아줌마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죠. 어젯밤 서연의 수상한 행동을 처음 목격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모두가 그녀를 영웅처럼 떠받드는 모습에 최 아줌마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용하네. 서연 씨, 이 늙은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얼마나 그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는지 보자고.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준서가 서연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서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계속 연습해야 해요. 아직 멈출 수 없어요. 준서는 드물게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난 너 믿어.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 문 너머에서 악의적인 소문과 질투, 그리고 가난한 한 여자가 자신들의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부자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준서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김 회장의 저택은 오랜 어둠을 걷어내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박 여사는 웃음이 많아졌고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감돌았죠. 서연은 매일 준서와 함께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발코니까지 부축해 나가기도 하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마사지를 했습니다. 준서는 그런 서연을 볼 때마다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존경과 연민이 섞인 이름 모를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싹 틀 무렵 집안에는 다시 험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최 아줌마는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속삭였죠.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날 밤 새벽까지 방에 있다가 나왔는데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말이야. 무슨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친 건지 누가 알겠어. 그 말은 금세 박 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자꾸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정원에서 준서의 걸음마를 돕고 있을 때 박 여사는 발코니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밤낮으로 아들 곁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저 아이가 좀 무서워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요. 김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누가 당신 귀에 바람을 넣은 거요? 우리 아들 목숨을 구해준 아이야.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진심으로 돕는 거라면 왜 5억이라는 상금을 받겠다고 했겠어요? 그 돈은 너무 커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식사하는 준서에게 김 회장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너 서연 양이랑 혹시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거냐? 준서는 멈칫하더니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서연 씨는 제 은인일 뿐이에요. 아비는 그저 네가 약해졌을 때 누군가 감정을 이용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너도 알지 않느냐? 돈 때문에 못할 짓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연 씨를 믿지 못하신다면 그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그녀는 그런 의심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헌신적으로 준서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 아줌마는 몰래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근육을 풀기 위해 준서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몸을 바싹 숙인 모습이었죠. 고통에 준서는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그 각도 때문에 둘의 모습은 마치 지나치게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최 아줌마는 사진을 인화해
박 여사에게 몰래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 아이 분명 딴 마음을 품고 있다니까요. 박 여사는 사진을 받아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서연의 방으로 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 양, 이 사진에 대해 설명 좀 해봐요. 서연은 사진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악의적으로 찍힌 사진이었지만 누가 봐도 오해하기 쉬운 모습이었죠. 그녀는 심호흡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준서 씨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 힘을 주던 모습입니다. 손과 허리 힘을 같이 써야만 신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박 여사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 전날 밤에도 새벽까지 방에 있더니 이제 이런 사진까지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단 한 번도 준서 씨에게 선을 넘은 적이 없고 약속된 5억 중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동정심과 그가 평범한 사람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연민이 스쳤지만 의심의 무게는 더 컸습니다. 결국 그녀는 알겠으니 우선 회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방에 들어가 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홀로 앉았습니다. 쫓겨나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위한 자신의 진심이 더러운 것으로 왜곡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서는 화를 내며 서연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가 부모님께 전부 설명할게요. 누구도 당신을 모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준서 씨가 나설수록 사람들은 제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준서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서연이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전 그냥 당신이 다시 일어나 걷는 것만 보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절대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겠어. 다음 날 김 회장이 서연을 해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셨죠?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저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기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계단 끝에 서 있던 서연의 뺨으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의 친동생이자 상무인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대단하시네요. 집안에 첩같은 간병인을 들이고 말이야. 지금 온 동네가 다 이 얘기로 시끄러운 거 아세요? 김 상무의 말에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김 상무는 신문 한 부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정원 한쪽에서 찍힌 준서와 서연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5억 원의 간병인과 마비된 재벌 2세.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의심스러운 관계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고 준서는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통스러운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지독한 여론의 파도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돈과 의심,
그리고 잔인한 계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기사는 거센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단 하루 아침에 온 동네가 건설사 아들과 5억짜리 간병인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칭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이 뒤섞였습니다. 한편 김 회장의 저택은 검은 구름이 덮친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김 회장은 신문을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이런 더러운 기사를 낸 거야? 내 아들과 은인을 모욕해.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상무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전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준서랑 저 애가 저렇게 친밀한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5억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저 아이 아주 영리한 거예요. 누굴 붙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돈까지 챙기는 거죠. 김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영철아, 네가 내 동생이 맞냐? 서연 양은 내 조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목숨을 구했다고요. 김상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거겠죠. 전 세상 사람들이 수군대는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형님이 저 애를 계속 집에 두는 건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말에 집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그때 준서에게 물을 가져다 주러 들어오던 서연이 모든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를 모욕하는 건 참아도 서연 씨를 건드리지는 마세요. 김상무는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 애 편을 드는 거냐? 겨우 걷게 됐다고 병원비 대준 부모님 은혜는 다 잊었어? 아니면 저 애가 집안을 배신하는 법이라도 가르치더냐? 준서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서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김상무 앞에 똑바로 서서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절 조금이라도 조카로 생각하신다면 그런 악담은 그만두세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상무는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이려 했지만 준서의 결연한 눈빛에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좋아. 어디 형님 형수님이 그 착한 애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보자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숨막히는 무거움만이 남았습니다. 3일 후 김 회장의 건설사에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들이닥쳤고 여러 대형 계약들이 보류되었습니다. 김상무가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 파트너사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었죠. 긴급회의에서 김 회장은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빌어먹을 기사 때문이야. 사람들이 우리 집안 명예까지 의심하고 있어. 박 여사는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서연 양을 내보내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남인데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감싸고 돈다고 더 욕할 거예요. 김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물리치료 기계에 앉아있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죠. 준서야, 너도 동의하냐? 준서는 고개를 돌리며 목맨 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은혜를 잊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비수처럼 김 회장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오늘 밤 내가 얘기하마.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김 회장은 옷을 개고 있는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자네가 억울한 거 알아. 하지만 보다시피
일이 너무 시끄러워졌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이 스캔들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준서 씨의 마지막 재활을 돕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목이 메어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익숙한 방 안 서연은 준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죠. 저 내일 떠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는 굳어버렸습니다. 떠난다고요? 누가 당신더러 떠나래요? 제가 결정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준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날 구했잖아요. 내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게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잖아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마세요. 전 그저 당신이 잘 살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만족해요. 준서는 벌떡 일어났지만 아직 힘이 부족한 몸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서연이 달려가 그를 부축하려다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주인과 간병인이 아닌 고통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만이 존재했죠.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반 여사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김 회장이 무거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동안 고마웠네. 약속한 돈은 바로 보내주겠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훗날 누가 묻거든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박 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아가씨,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자네를 붙잡을 수가 없네. 서연은 석양처럼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사모님이 저를 원망하지만 않으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녀가 돌아서자 준서가 지팡이를 짚고 달려나와 외쳤습니다. 서연 씨, 어디를 가든 내가 꼭 찾아갈게요. 그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선 지팡이 없이 설 수 있게 되면요. 그때 저를 찾아오세요. 그녀는 햇살 가득한 길을 따라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준서의 마음을 아프게 찢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감하지만 참 안쓰러운 아이야.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준서가 저 아이를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서연이 대문을 막 벗어나는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김상무의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디 그리 급하게 가시나, 서연 씨? 할 얘기가 있는데.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상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얘기를 좀 듣는 게 좋을 거야. 명예를 되찾고 싶다면 방법이 있어. 단, 내 말대로 해야 할 걸.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제안이 바로 단순한 소문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잔인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검은 세단이 한적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가방끈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김상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타요. 해치지 않아. 그냥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도와주려는 것뿐이니까. 서연은 본능적인 경계심에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그림자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오, 그래? 김상무가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떳떳한 사람을 믿어줄 것 같아. 기사, SNS, 소문, 그런 것들이 진실보다 훨씬 강해.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과 우리 집안 모두 명예를 잃게 될 거야.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원하시는 게 뭐죠?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상무는 교활한 눈빛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간단해. 내가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당신이 내 재산 일부의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사람을 시켜 모든 기사를 내리고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전부 없애주지. 나 언론계에 아는 사람 많아.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 당신 이름은 깨끗해질 거야.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바지 사장으로 쓰시겠다는 거군요. 협력이라고 해두지. 김상무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잃을 게 없어. 명예와 돈을 얻게 될 테니. 난 그저 자금을 옮길 깨끗한 이름이 필요하고 당신은 자유와 명예를 되찾는 거지.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해하더라도 거짓에 제 자신을 팔지는 않겠어요. 김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이 도시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못 믿겠나? 서연은 대답 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죠. 장난인 줄 알아? 이대로 가면 모든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신문기사는 시작에 불과해. 내가 비디오까지 공개할 수도 있어. 내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서연 씨.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죠? 네가 준서방에 밤새 머물렀을 때 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뒀거든. 김상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걱정 마. 심한 건 없으니까.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하면 사람들이 널 돈 때문에 조카를 유혹한 여자로 믿게 될 거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정말 잔인하시군요.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약하면 잡아먹히는 법이지. 넌 나랑 싸우기엔 너무 어수룩해. 잘 생각해봐. 사흘 주지.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비디오를 기자에게 넘길 테니. 말을 마친 김상무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흙먼지가 서연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매미 소리가 마치 부서지는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도시 외곽의 작은 옥탑방을 구했습니다.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헬쑥해진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선의를 가졌던 평범한 여자가 이제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처음 걸었을 때 선물해준 은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꼭 찾아갈게요.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를 더 이상 곤경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준서의 회복을 지켜봤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사부터 협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상무,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서군을 진찰했을 때 우리 병원 복도 CCTV가 있었어요. 그날 밤 당신이 약과 수건만 들고 방에 들어갔지. 어떤 수상한 행동도 없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터뜨리며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준서 씨가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같은 시각 김 회장의 저택에서는 준서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최 아줌마가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네, 김 상무님 지시대로 서연 양 관련 파일은 전부 정리했습니다. 네, 비디오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준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는 최 아줌마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방금 서연 씨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요? 최 아줌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김 상무님이 시키신 대로. 뭘 시켰는데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상무님이 서연 씨랑 얘기하기 편하게 감시 카메라 증거를 지우라고 하셨어요. 준서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킷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놀라 뒤따라왔습니다. 준서야, 어디 가니? 서연 씨를 찾아야 해요. 제가 늦으면 그 사람이 그녀를 해칠 거예요. 그날 오후 서연은 김 상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결정했나?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날 원망하지 마. 전화를 끊은 김 상무는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비디오 풀어. 그리고 집안 사람 증언 몇 개 섞어서 세상이 완전히 믿게 만들어. 조작된 영상이 퍼지자 SNS는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분노에 찬 댓글 아래 서연의 이름은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사는 옥탑방까지 찾아와 위선자의 가면을 벗기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방 안에서 문 밖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요. 서연 씨, 나예요. 그녀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지쳐 보였지만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알게 됐어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마치 모든 악의적인 소문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한 쌍의 눈이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획에 실패한 남자의 차가운 시선, 김상무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 둘이서 놀아보겠다 이거지. 그럼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게 뭔지 보여주마. 밤새도록 쏟아진 비 때문에 서연의 옥탑방 앞 골목은 무릉덩이로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준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죠. 이제 무서워하지 말아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집에서 원래 데이터를 전부 복구하고 계세요. 김상무가 퍼뜨린 영상은 가짜예요. 내가 반드시 증명해낼 거예요. 서연은 목맨 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라요. 그 사람은 권력도 돈도 인맥도 있어요. 난 그저 고용인이었을 뿐이라고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들은 전부 절 나쁜 사람으로 믿을 거예요. 준서는 그녀의 손을 더 굳게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당신을 믿게 만들 거예요.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마치 자연의 폭풍이 아닌 인간이 만든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의 건설사 사무실. 김 회장이 세무조사단과 면담을 하던 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앞장선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업 협박 혐의로 긴급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박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떨었습니다. 한편 사무실 구석에 서 있던 김 상무는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무슨 협박 말입니까? 김 회장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혐의자는 이 댁에서 일했던 서연 씨입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기업이 바로 회장님 동생분이신 김영철 상무님의 회사입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김상무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내부 정보를 폭로하지 않을 테니 20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영철아, 네가 지금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냐? 믿고 안 믿고는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김 상무는 태연했습니다. 증거는 제출했고 경찰이 밝혀낼 겁니다. 막 사무실에 도착한 준서는 모든 대화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서연 씨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뭘로 증명할 건데. 김상무가 비웃었습니다. 이메일, 계좌, 서명, 전부 그 여자 거로 되어 있는데. 준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상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이야. 그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말을 하기도 전에 김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방금 서연 양이 체포됐단다. 경찰서에서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협박 편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조사관이 내민 증거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발송된 이메일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 이동의 비밀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면 이 계좌로 20억을 입금하시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칭한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법도 몰랐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꾸미려 할 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서가 뛰어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무죄예요. 체포하면 안 됩니다. 누구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바로 저분이 간병했던 사고 피해자입니다. 저는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무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준서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내가 진실을 찾아낼게. 경찰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지만 그녀가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선자, 주인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며 욕했습니다. 그 악담들은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서연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한편 김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을 따르며 서연이 경찰차에 오르는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서연 씨. 3일 후 준서는 비밀리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죠. 의사는 즉시 병원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서연이 약과 수건만 들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그녀가 모함당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할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상무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가짜 IP 주소를 사용하고 서연 씨와 똑같은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겁니다. 준서는 결심에 찬 눈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그날 환자 기록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물리치료 기록, 시간, 결과, 전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뭘 하려는 건가? 김상무의 가면을 벗겨야죠. 그가 감히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했다면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게 만들겠다고 준서는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서 김 회장은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준서가 걱정돼요. 김상무한테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쉬운 상대인가요?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내 아들을 믿어. 영철이는 서연양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노리고 있어. 하지만 그놈은 잊었겠지. 내가 늙었어도 누가 진심인지 알아볼 정신은 아직 있다는 걸. 그는 일어나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회계 감사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시오. 영철이의 자금 흐름을 알아봐야겠소. 한편 준서는 IT 전문가인 친구에게 협박 이메일의 IP 주소 추적을 부탁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메일은 김상무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영철 상무가 서연 씨를 사칭한 범인입니다. 경찰은 자료를 검토하고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김 상무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모든 재산과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지키고 싶다면 모든 것이 터지기 전에 나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집안 전체를 파멸시킬 가짜 증거를 터뜨리겠다. 준서는 쪽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서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교활한 작은아버지 사이에 생사를 건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준서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김상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연 씨는 감옥에 가고 우리 집안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김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거라, 아들아. 하지만 증오심에 내 자신을 잃지는 마라. 준서는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가거라 고개를 밖에서는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가며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당신을 구해내겠어. 서연 씨. 바람이 길가의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남주는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사라진 지 벌써 사흘. 경찰은 그를 쫓고 있었지만 준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구금 상태였죠. 휴대폰 화면에는 김상무의 마지막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 준서는 결심에 찬 눈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도망가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서연 씨의 누명을 벗겨주겠어. 준서의 차가 밤의 어둠을 가를 때 김상무의 저택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김상무는 차가운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다 처리됐나? 그가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답했습니다. 네. 자금 이동 서류는 전부 싱가포르로 보냈습니다. 원본 사본만 제주도 금고에 있습니다. 좋아. 김상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남준 녀석이 날 찾으려면 거기로 와야겠군.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기꺼이 기다려주지. 새벽 3시 준서는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리조트를 채우고 있었죠.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 김상무가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독채 빌라를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을 가족이라 속이고 옛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빌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그는 불타는 마음으로 차가운 돌길을 걸었습니다. 빌라 앞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안에서는 김상무가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앉아라.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 씨를 해치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김상무는 비웃었습니다. 해쳤다고
자초한 일이지. 내 녀석은 내 분수를 알았어야 해. 간병인한테나 의지해서 사는 반신불수가 감히 정의를 노네. 준서는 한 걸음 다가가 단어 하나하나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서연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회사까지 노린 겁니다. 김상무는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 내 아비는 약하고 너 같은 조카는 멍청하니까. 내가 비디오부터 협박 사건까지 전부 꾸며낸 거야. 회사를 합법적으로 내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네가 생각보다 빨랐더군. 준서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메일 조작, 자금 이동, 전부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된 증거입니다. 이미 경찰에 사본을 넘겼어요. 김상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해드릴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김상무가 전화를 걸자 문 밖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전기 충격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가 똑똑한 줄 아나 본데 여긴 내 땅이야. 아무도 널 구해줄 수 없어. 준서는 물러서며 결연한 눈빛으로 재킷을 벗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누워만 있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잊으셨나 본데 절 일으켜 세운 건 서연 씨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달려들어 손에 든 쇠지팡이로 남자 하나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충격기를 떨어뜨렸죠. 준서는 다른 남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유리 테이블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김상무는 반신불수였던 조카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와인병을 깨들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준서는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램프가 쓰러지며 불빛이 깜빡였죠. 몸싸움 도중 김상무가 미끄러지며 철제 캐비닛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서 수많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까지 전부 김상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준서는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였군. 김상무가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준서는 재빨리 모든 서류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가져가지 마. 김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문 쪽으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작은아버지. 이걸로 끝이에요. 바로 그때 리조트 입구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상무는 당황하여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죠. 경찰관이 들어와 외쳤습니다. 김영철 씨, 증거 조작 및 국외 돈 세탁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김상무는 발버둥 쳤지만 다른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다 그 멍청한 형 때문이야. 난 내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라고. 수갑이 그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그는 남준을 증오의 찬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겼다. 하지만 잊지 마. 널 이렇게 만든 건 그 여자야.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넌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었어. 남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절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줬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저 남을 끌어내려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일 뿐이고요. 김상무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차문이 닫히며 그의 모든 음모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명 기업가 김영철이 돈 세탁 및 직원 모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원본 영상과 서류를 공개하며 서연의 무죄를 발표했죠. 구치소에서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면회 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남준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애틋함이 가득한 눈빛. 서연은 일어서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해낸 거예요? 남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상무는
체포됐어요. 이제 자유해요. 서연 씨. 그녀는 울면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처와 억울함이 그 순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남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게요. 약속해요. 밖에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온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뛰는 두 개의 심장만이 존재했습니다. 김상무가 체포된 후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폭풍이 지나가도 바다는 여전히 요동치는 법이었습니다. 김 회장 가족은 더 조용하지만 더 깊고 혹독한 또 다른 파도를 마주하게 되었죠. 김상무의 돈 세탁 사건은 온 세상에 퍼졌고 언론은 남준과 서연이 경찰서를 나서는 사진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간병인 보통이 아니야. 쇼 한 번 해서 돈이랑 사랑을 다 얻었네. 원래 재벌가들 다 저렇잖아.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 속으로는 명예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런 수군거림은 서연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밖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죠. 입술을 깨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여사가 그녀의 방으로 찾아와 조용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고생한 거 알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 입방아는 막기가 힘들구나.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는 게 어떻겠니? 모든 게 잠잠해질 때까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준이 달려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갈 거예요? 당신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지금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이용했다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만 더 힘들어져요. 남준은 깊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오늘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야.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난 상관 있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명예를 잃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남주는 그녀를 맞고 싶었지만 박 여사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등 뒤로 닫힌 문은 두 사람의 짧았던 평화의 시간도 함께 닫아버렸습니다. 3주 후 김 회장의 건설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파트너사들은 불안해했고 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김 회장은 걱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죠. 남주는 슬픔을 접어두고 회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첫날 그는 수십 개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속삭였습니다. 남준 전무님, 예전에 반신불수였는데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그 간병인 덕에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남준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고 화면에는 정확한 숫자와 명확한 프로젝트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적자 지점을 정리하고 해외 파트너와 재계약하겠다는 발표에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지점장이 일어나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저는 전무님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공과 존경의 시선은 그 자리에 없는 단 한 사람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서연은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언론과 SNS를 피하며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았죠. 하지만 밤마다 강물에 비친 달을 볼 때면 남준의 미소와 처음 일어서던 날 그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두툼한 편지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김 회장 건설사와 일본 파트너사의 대규모 계약 체결식 초대장이 들어있었죠. 서연님을 귀빈으로 정중히 모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왜 적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남준의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한 번도 회복된 적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짧지만 떨림이 느껴지는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날 행사장은 눈부신 조명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준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파트너에게 감사를 표한 뒤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구해준 분입니다. 서연님입니다. 객석이 술렁이었고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문 쪽을 향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조명이 쏟아지자 그녀의 얼굴은 마치 폭풍우를 겪은 적 없는 듯 맑게 빛났습니다. 남준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간병인이 아니라 제게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해준 은인입니다. 행사장은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는 눈물을 흘렸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 여사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너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했지만 또한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을 해냈다. 서연은 남준의 곁에 서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또 제가 높은 곳을 넘본다고 말할까봐 두렵지 않아요? 남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건 내가 아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SNS에는 전직 간병인 재벌 2세의 사랑을 등에 업고 프로젝트 이사직 노리나라는 익명의 글이 퍼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녀는 침묵하려 했지만 남준은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그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비난하십시오. 하지만 저를 절망에서 구해준 여성을 모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고 저는 그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글은 몇 시간 만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이 뒤바뀌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장애를 극복한 재벌 2세와 억울한 누명을 썼던 평범한 여성의 역경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믿음만 있다면 인간에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연은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준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전 평생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믿게 됐어요. 남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비난은 내가 짊어질게요. 당신은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두 사람은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계약 체결식 이후 김 회장의 회사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대형 계약들이 쏟아지고 주가는 상승했죠. 언론은 남준을 기적적으로 부활한 젊은 경영인으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 뒤에서는 차갑고 위험한 또 다른 파도가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회사의 2대 주주이자 과거 김 상무와 절친했던 박광진 이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그의 속은 계략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남준을 보며 웃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축하하네, 남 전무. 이제 자네가 회사를 이끌게 됐군. 하지만 잊지 말게. 이 회사는 자네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남준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더 이상 배신과 조작이 설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 말에 박 이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략이 그려지고 있었죠. 그날 긴 회의를 마치고 남준은 서연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현관에 앉아 있었죠. 남준은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남준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움의 선물이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약혼 예물이 될 수도 있어. 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멈칫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그녀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떨리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수많은 폭풍을 함께 헤쳐왔어요. 더 이상 당신이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욕당했던 밤들, 의심받았던 나날들, 세상의 동정 어린 시선들, 모든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훗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오늘처럼 나를 믿어준다고. 남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철 같은 믿음이 서려 있었죠. 맹세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밤바람이 마치 축복처럼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회사 이사회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남준과의 관계를 이용해 회사의 지분을 차지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진실을 아는 자라는 서명과 함께 두 사람의 사적인 순간을 몰래 찍은 사진과 서연이 내부 지분을 받았다는 가짜 계약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서류를 든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기 거북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은 회사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언론이 또다시 우리를 물어뜯을 겁니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서연 씨를 해고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박 이사는 비웃었습니다. 총괄 전무의 인생에서 그 여자를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남준은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서연 씨를 모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린 자는 누구든 끝까지 소송을 걸 겁니다. 박 이사는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직 젊군.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은 양날의 검이야. 주주들 눈에 그 여자는 그저 5점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자네가 모든 걸 잃게 될 걸세. 남준은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을 잃으니 차라리 모든 것을 잃겠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이사는 남준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목소리를 낮춰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플랜 B를 준비해. 이번엔 소문이 아니라 왜곡된 진실이 필요해. 그날 밤 남준과 서연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그의 지친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물었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아직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뿐이야. 내가 해결할게.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온 세상과 등지지 말아요.
난 그냥 당신이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남주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서연 씨. 나는 옳은 것을 지켜야 해. 누구도 선한 마음을 짓밟게 둘 수는 없어.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대문 밖에 검은 차 한 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차 안에서 박 이사는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 그 사랑이 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3일 후 조작된 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주는 서연에게 반지를 건네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렇게 편집되어 있었죠. 약속할게. 네가 회사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걸 도와주면 바로 너와 결혼할게. 편집은 너무나 정교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언론은 젊은 총수와 예비 신부, 돈 세탁 공모 의혹이라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왜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남주는 그녀를 안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당신은 그들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이니 차라리 죄인으로 만들려는 거지. 그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영상 유포 경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덮쳤습니다. 김 회장이 병상에 있는 동안 박 이사가 임시회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남주는 충격에 휩싸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링거를 꽂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 혈압 쇼크를 받으셨습니다. 약물에서 경미한 독성 반응도 보이고요. 남주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사내 정치가 아니라 생사를 건 전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와 명예, 그리고 우리 인생 전부를 빼앗으려 해.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는 않겠어. 반격할 거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이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남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웠습니다. 그는 밤의 맹세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이 도시 전체가 진실을 목격하게 만들어주지.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과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주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친구인 엔지니어 임군과 함께 복구한 회사에 오래된 서버 데이터가 가득했죠. 파일을 열 때마다 박 이사가 주도한 비리의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유령 회사로의 송금 내역, 서명 없는 지출 결의서, 심지어 퇴사한 직원 명의의 가짜 계약서까지 모든 글자가 차가운 칼날이 되어 남준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임군, 전부 확실한 증거 맞지? 확실해. 임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남준아, 이걸 공개하면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 이사는 돈뿐만 아니라 뒷배도 상당해, 알아. 하지만 침묵하면 나도 공범이나 다름없어. 남준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조용히 내려놓았죠.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일주일 내내 거의 잠도 못 잤잖아요. 남주는 지쳤지만 단호한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거의 다 됐어. 회계팀에 있는 원본 서류 몇 개만 더 있으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남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집에 있어요.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주는 데이터 사본이 담긴 USB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몰래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남준이 말했던 원본 서류가 회계팀에 잠긴 캐비닛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녀는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뒤지며 빠르게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마침내 박 이사의 서명과 대외비 도장이 찍힌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서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뭘 찾고 계셨나? 서연 씨? 서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박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과 빛의 경계에 걸쳐 있었고 미소는 섬뜩했죠. 전 그냥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니면 남준 녀석을 도와 내 비밀을 캐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해십니다. 오해? 그는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가 똑똑한 줄 아나 본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준이 가장 믿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걸. 서연이 반응하기도 전에 박 이사가 손짓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와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역한 약품 냄새에 서연은 정신을 잃었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남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타게 그녀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휴대폰과 식어버린 찻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친구, 동료, 심지어 병원까지 모든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서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으면 네가 가진 모든 자료를 들고 항구의 낡은 창고로 와라. 혼자서. 남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응시했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새벽 2시 항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박 이사, 네가 올 줄 알았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사람을 눈멀게 만드는군. 남준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디 있죠? 안전해. 네가 얌전히 그 가방을 넘긴다면 말이지. 남준은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걸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해쳤어요. 박 이사는 비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남자 둘이 서연을 밀치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 붉어진 눈으로 남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주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죠. 그 여자가 살길 바라겠지. 박 이사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남준은 잠시 침묵하다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에게 밀었습니다. 그녀를 풀어줘. 박 이사는 가방을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아주 순순하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널 믿지 않아. 그는 총을 꺼내 남준을 겨눴습니다. 서연은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강렬한 빛이 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내려놔.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이사는 반응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죠. 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한 형사가 다가와 외쳤습니다. 박광진 씨, 당신을 납치, 협박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이사는 남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남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인 건 당신입니다. 어젯밤 임군이 이미 경찰에 신고하고 가짜 서류 가방에 추적 장치를 달아두었던 것입니다.
박 이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전부 녹화되고 있었죠. 박 이사는 발버둥치다 서연을 증오해 찬눈으로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연은 남준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남준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강철처럼 차가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가를 치렀소. 이제 당신 몫을 치를 시간이요. 경찰이 박 이사를 끌고 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남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탈진한 듯 떨렸죠. 서연이 달려와 그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무모했어요. 남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았어. 당신을 다시 잃는 게 두려웠을 뿐이지.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삶을 덮었던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광진 임시회장이 납치, 돈 세탁 및 기업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남준과 서연의 이름은 처음으로 어둠에 맞서 정의를 지킨 두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신문에 실렸습니다. 작은 병실, 서연은 남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미소 지었죠. 끝났어. 서연 씨, 다 끝났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제야말로 두려움 없이 진짜 우리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야.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던 두 개의 손은 이제 폭풍우를 이겨내고 서로를 굳건히 잡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체포된 후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점차 회복되었고 남준은 언론에서 젊은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봉사활동을 돕고 병상에 계신 김 회장을 돌보며 소박한 삶을 되찾았죠. 모두가 폭풍이 지나갔다고 믿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잔혹한 폭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남준은 오래된 서류 창고를 정리하다가 2003년 대회비라고 적힌 비닐에 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회사 설립 초기에 낡은 지분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김 회장 공동 창업주 이선영에게 지분 40% 양도라고 적힌 낡은 사본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준은 굳었습니다. 이선영, 회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 몇 장의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편지가 그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김 회장님, 우리 아들을 위해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영철이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남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니 무슨 뜻일까? 그는 즉시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김 회장은 잠들어 있었죠. 남준은 아버지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제 친어머니는 누구세요? 김 회장은 놀라 눈을 뜨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서야, 무슨 소리냐? 이 편지를 찾았어요. 남준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선영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김 회장은 편지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고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이다. 알아야겠습니다. 남준이 소리쳤습니다. 전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온 겁니까? 김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마침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선영, 그 사람이 내 친어머니다. 남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아니,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지 않았다. 사라져야만 했지. 20년 전 회사 설립 초기 김 회장과 이선영은 함께 회사를 세웠고 깊이 사랑했으며 남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할 무렵 동생 김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그는 서류를 조작해
그녀의 지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녀가 이를 폭로하려 하자 김상무는 사고를 위장해 그녀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거짓 사망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남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른다. 그 일 이후로 종적을 감췄어. 사람을 시켜 찾아봤지만 소용없었다. 남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죠. 그렇다면 김상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까지 해친 거군요. 그만해라 준서야. 김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철이는 죗값을 치렀어. 하지만 그에게 명령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 뒤에 진짜 숨어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 질문에 김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주는 놀라 간호사를 불렀죠. 김 회장이 응급실로 실려가며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조심해라. 그 사람은 아직 회사 안에 있다. 그날 밤 남주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죠. 무슨 일이에요? 남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상무와 박 이사 두 사람을 모두 조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응.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우리 회사 안에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요. 남주는 그녀를 보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번에는 누구도 그림자 뒤에 숨게 두지 않겠어. 며칠 후 남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주주총회를 열어 김상무 시절의 모든 서류를 재감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중에는 박 이사의 오른팔로 알려진 재무팀의 박 부장도 있었죠. 회의가 끝나자 박 부장은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 아무도 그 전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밤 남준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고 컴퓨터는 파괴되고 모든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몰랐던 사실은 남준이 이미 모든 데이터를 개인 보안 서버에 백업해 두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준은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저는 모든 감사 자료를 독립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너무 늦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 부장이 잠적하면서 폭탄은 터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가 마지막 범인이라고 생각할 때 남주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을 찾지 마라. 그녀는 졸에 불과하다. 이 판을 조종하는 자는 바로 너를 만든 사람이다. 남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김상무 그리고 짧은 머리의 한 여인 바로 이선영의 옛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준을 경악시킨 것은 그들 뒤에 희미하게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주치의이자 그동안 김 회장을 직접 치료해왔던 하진우 박사였습니다. 남준은 즉시 서연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김 회장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하며 말했죠. 하 박사님이 방금 환자를 데리고 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남준은 강철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자야. 모든 걸 배후에서 조종한 건 바로 그 사람이었어. 김상무도 박 이사도 전부 그의 장기말에 불과했던 거야. 남준은 휴대폰을 꺼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임군, 하진우 박사 차 위치 좀 추적해줘.
잠시 후 임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차, 지금 내 어머니 옛날 집이 있던 외곽 지역으로 가고 있어. 남주는 전화를 끊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서연도 그 뒤를 따랐죠. 길 위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주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만약 그가 배우라면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어딘가 어둠 속에서 자동차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20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잠든 낡은 목조 주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주모자가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비가 맹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외곽의 낡은 목조 주택으로 향하는 흙길은 물웅덩이로 가득했습니다. 남주는 폭풍 속을 질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죠. 조수석의 서연은 가슴을 졸이며 멀리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남주는 빗속으로 뛰쳐나가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집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김 회장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그대로 꽂혀 있었죠. 맞은편에는 하진우 박사가 작은 권총을 든 채 어두운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남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정해요. 남준은 한 걸음씩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당신은 아버지를 구했던 사람이잖소. 하 박사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피를 물려준 그 여인에게 속했던 것을 되찾아주려 했을 뿐이오. 남주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그녀의 연인이었소. 하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신 아버지가 배신했지.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지분 양도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어. 그녀가 저항하자 사고를 위장해 사라지게 만들었지. 내가 그녀의 탈출을 도왔소. 서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남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십니까? 하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소. 죽기 전에 내게 편지를 남겼지. 김 회장 일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여주라고. 나는 20년을 기다렸소. 모든 것을 원래대로 산산조각 난 채 고독하게 되돌려 놓기 위해. 남주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 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소. 아버지는 잘못했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또 다른 죄인으로 만들었소. 어머니는 이런 식의 복수를 원치 않으셨을 거요. 하 박사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길이 있을 것 같나. 너무 깊이 와버렸어. 김상무를 조종하고 박 이사를 뒤에서 움직인 게 바로 나요. 당신 회사를 피와 눈물로 물들인 것도 나고 이제 모든 게 드러난 이상 여기서 모든 걸 끝내는 수밖에. 그는 총을 들어 남준을 겨눴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그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탕.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 박사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총알은 아무도 맞히지 않았죠. 김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총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지며 희미한 숨을 몰아쉬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 박사, 그만하게. 옛날 일은 내 잘못이 맞아. 하지만 나도 그녀를 찾았었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었을 뿐이야. 과거 때문에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말게. 하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온몸은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당신, 그녀가 난초를 좋아했던 거 기억하나? 그는 흐느꼈습니다. 매년 집 앞에 심었소.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 남주는 다가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다면 두 사람 모두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증오는 사람을 어둠 속에서 죽게 할 뿐이니까요. 하 박사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붉고 푸른 경광등이 집안을 비췄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남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멈춰줘서 고맙네. 한 달 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진우 박사는 배우 조종, 납치 및 서류 조작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 회사에 명예회복을 선언했고 몰수된 재산은 남준과 서연이 설립한 이선영 재단에 기부되어 어려운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선고가 있던 날 남준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하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늙고 지친 한 남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죠. 그날 오후 남준과 서연은 고통의 현장이었던 낡은 목조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보라색 난초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네 분들 말이 매년 낯선 사람이 여기에 난초를 보내온대요. 아마 하 박사님이었나 봐요. 남준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는 회복하셨고 회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어머니가 왜 침묵을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증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 있지만 용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 용서하는 일을 해낸 거예요. 남준은 그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 어떤 상처는 사랑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함께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난초 화분 위에서 오랜 세월 끝에 닦인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불어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남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재를 위해 살자.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목조 주택을 나섰습니다. 앞길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햇살 아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말이죠. 수많은 고통 끝에 마침내 평온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가족 이야기 채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삶의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